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과 유엔 총회 참석, 그 둘러싼 논란이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대정부 질문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였습니다. 특히 여야는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을 놓고 공방이 컸었는데 정상회담 역시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오늘 새벽에 약식 회담을 가졌고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는 48초 정도 인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 외교 두 분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거니까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죠. 참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거는 누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거거든요.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브리핑할 때 네. 한일 정상회담이 픽스돼 있고 현재 시간을 조정 중이다라고 밝혔고 그 두 정상회담을 통해 갖고 현재 한일 간 현안들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현안 논의는 전혀 없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 동안 잠깐 만나기만 했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저는 그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라고 보는데 회담도 아니죠, 사실은. 일본 쪽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그 일본 행사장에 가서 한 30분 정도 비공개 만남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회담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간담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곧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현안 같은 게 다뤄진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일본 한일 정상회담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과연 국민들 볼 때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비칠까? 그 점에서 보면 계속적인 어떤 외교의 난맥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한일 간에는 말이죠. 사실은 2년 9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웃 국가가 2년 9개월간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했다. 네. 이거는요 거의 냉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죠. 누구 탓이다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여하튼 2년 9개월간 자 그렇게 된 거를 지금 30분이다 1시간이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나서 전혀 얘기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본 그 신문 보도 같은 걸 보면 진검승부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강제징용 문제가 거론이 됐다는 얘기고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로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 한일 관계가 개선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2년 9개월간 냉랭하게 한 번도 못 만났던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간에는 잘 아시다시피 48초간 만났다. 내지는 또는 리셉션에서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회담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서 완벽하게 무슨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어도 그걸 가지고 크게 48초간 만난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고서 이제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주변에 있던 이제 한국에서 같이 갔던 외교 이제 라인들에게 툭 던졌던 그 한마디, 그 발언이 현재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적 대참사다 이렇게 이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 쪽에서 미국 정부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오거나 이걸 확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게까지 아주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나라는 아니고 네. 전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백악관은 아마 이거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기자가 질문한다면 언급이 나올 수 있겠죠.
백악관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미국 의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미국 의회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보도는 될 거란 말입니다. 보도는 되면은 지난번에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휴가를 이유로 안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그 안 좋은 시그널을 준 데다가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을 향해서 EXX라고 거의 뭐 이렇게 네. 막말을 한 거를 들으면은 이 미국 의원들이 볼 때 야, 저 굉장히 좀 품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미국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가? 도대체 그런 어떤 그 불만들이 이제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미국 의회에서 대한국 관련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정책 결정에서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책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네. 점에서는 굉장히 뭐 마이너스죠, 지금. 네. 뭐 저도 이게 이 발언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이 발언이 결국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 속에서 뭐 미국 의회 관계자나 행정부 관계자 누구한테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 양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해프닝성이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걸 가지고 뭐 기분이 좋을 리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을 향해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교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한마디만 네, 거기 네. 덧붙이자면 전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완전히 사적 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마 미국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한국은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이 정책 결정할 때 저런 식으로 얘기하겠구나. 우리를 저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겠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책들 이제 회고록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대화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트럼프 네. 같은 경우. 거기 뭐 막말들 막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된답니다. 그걸 갖고서 그 대통령의 어떤 수준이라든 품격을 미국 사회는 이렇게 가늠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완전히 사적인 자리가 아니죠. 정책 결정하는 자리가. 그런 걸로 볼 때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건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죠. 미국 의원들이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의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영빈관 신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철회를 했는데요. 총리 그리고 수석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계속이 됐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좀 더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이번에 영빈관 예산은 사실은 그 예산을 꺼냈던 시점, 방식, 보도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영빈관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청와대에 이제 있는 거를 뭐 활용하느니 마느니 해서 그 말을 바꿨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용산에 그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영빈관은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은 뭐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영빈관을 지금 이제 뭐 국제적으로 무슨 금융위기가 온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이때 그걸 꺼내야 되느냐 과연 이거는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지금 뭐 용산 이전 관련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 몇 개년 계획 정도는 세워서 용산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예산 정도는 우리나라가 뭐 무역 대국 10위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위상에 걸맞는 정도의 여러 가지의 뒷받침은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그 한덕수 총리 발언을 보면서 저기서 한덕수 총리의 어떤 퍼스널리티가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닌가, 묻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신문을 보고 알았더라도 국무총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이게 뭐 서울 변두리에 어떤 정부의 한 부속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영빈관을 짓는 건데 그거를 총리가 예산까지 반영된 사안을 예산은 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예산에 반영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나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걸 보면서 지금 관각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어떨까를 좀 저는 짐작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도 어떤 공무원 출신인데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여러 가지 그 파행을 일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이 정부를 위해서 몸을 던져 일한다는 느낌은 없고 자꾸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벌써 레임덕 현상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딱 들더라고요. 예. 레임덕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야 움직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이제 두 분께서 예상을 하셨던 대로 정진석, 주호영 5선의 투톱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42표 득표라는 예상 밖의 선전을 이제 펼쳤습니다. 61대 42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기 때문에 윤핵관에 대한 견제와 반발이냐 아니면 친윤 그룹의 분열이냐 이렇게 뭐 의견들이 분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윤핵관들에 대한 당내의 부정적인 정서 그런 것들이 이번 그 6대 4 정도라는 예상 밖의 이용호 의원의 선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깔려 있죠. 만약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면은 아무리 윤핵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표가 그 이용호 의원에게 가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용호 의원한테 이렇게 표를 던지는 게 좀 더 그렇게 손쉽게 표를 던질 수가 있었을 거고 그만큼 지금 당에서도 보면 이제 원심력이 조금씩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당을 꼭 그 대통령이 장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당이란 게 어쨌든 국회 운영의 한 주체라고 보면은 대통령의 입법이 국회에서 관철되기 위해서는 당이 협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협조 같은 데서도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 더 부연을 하자면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윤심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이 저는 꽤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주호영, 도로 주호영, 도로 권성동, 뭐 도로 정진석 뭐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뭐 부의장 맡고 비대위원장 맡고 원내대표 맡고 이런 국면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의 불만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아마 3선, 4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 당에는 그 이른바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이 서로 주요한 자리는 다 돌아가면서 하느냐. 뭐 그런 불만이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제가 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핵관이라는 전체 어떤 집단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그 개인 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의원들의 개별적인 거부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계속하는 네. 돌아가면서 그 뭐 회전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윤리위 주요 징계 사유가 이 성상납 이유와 관련한 그 이유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명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불송치 결정은 두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법률 위반. 이거를 이제 알선수재라는 거죠. 근데 알선수재가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것도 그 제가 그렇잖아도 그 불송치 결정문을 봤더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으로 그 분류가 돼야 되는데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접대를 받은 거에 불과하지 정치자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논리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 부분하고 무고죄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사실 경찰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독자적으로 충분히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 부분에 관해서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런 점은 있죠. 그러면 이 뭐 성접대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경찰 수사에서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는데 네. 제명을 한다? 이거는 좀 명분이 약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제명을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예, 뭐 저도 저기 최 선배 의견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저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일반 막말 파문이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리위 결정에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작용할 거다, 부담을 작용할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아마 이거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그 가해진 혐의가 뭐냐 하면은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 신군부, 현재 윤석열 정부를 신군부에 비유하고 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이제 진짜 개고기에 비유한 것처럼 그래갖고 이렇게 폄하하고 해당 행위했고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유엔 총회 가갖고 저렇게 막말해갖고서 어떤 그 위신을 떨어뜨린 것 이건 그럼 그 징계의 사유가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제 당 대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호 당원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1호 당원이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의 어떤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건 가만히 있으면서 이준석 의원의 양도구육 신군부 발언을 갖고서 제명을 하면 과연 그게 이게 합당한 것이냐라는 그런 약간의 부담이 하나 더 생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그 발언을 두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을 하셨군요. 예, 예. 아마 네. 그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가처분 신문도 2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거부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게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좀 국민의힘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죠. 똑같이 이제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그 심리를 하니까 네.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그 어떤 판사들의 법 감정 이거와 다른 결정이 또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아마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글쎄 제가 보건대는 그것이 오히려 법원을 더 자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한 뭐 그것 때문에 판사가 또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결정을 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법원으로서는 썩 그 유쾌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참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 네.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저 황정수 부장판사보다는 선배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비슷한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불안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24일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제 생각에는 가처분이 또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당원을 고쳐갖고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그 가처분 인용할 때 그 재판부가 그 인용 이유로 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당원의 직선 투표로 뽑힌 당 대표를 그 하위 기구인 그 전국위원회가 그 저거 하는 게 맞느냐, 해임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기본적인 그 정당 운영의 원칙에 관한 이 논란은 여전히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계속 1차 그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가처분 신청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이제 높여가면서 정기국회 주도권 잡기에 이제 나섰는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던 그 발언들이 좀 강도가 높습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바로 한동훈 탄핵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 장관에 대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나올지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또 역풍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 이것이 현실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려면은 탄핵은 명백하게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 이렇게 헌정사에서 장관을 탄핵한 경우는 없습니다. 해임 건의는 여러 번 했었죠. 해임 건의는 뭐냐면 이 장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일종의 권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거부하면 되는 건데 탄핵은 그것과는 달리 명백하게 그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 같은 것들에서 그 명백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들이 적시될 수 있을지 또 그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물론 민주당이 볼 때는 굉장히 얄밉고 아무튼 밉고 저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관철하기는 제 생각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역풍 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죠. 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사실은 장관으로서 저렇게 답변을 해야 되나 싶은 태도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탄핵 그 요건에 보면 뭐 괘씸죄 이런 건 없거든요. 괘씸죄로 탄핵하는 건 없잖아요. 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뭐 법조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자,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뭘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좌시하지 않을 것이 만약에 명백하면 민주당이 그거를 딱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계속 엄포만 넣는단 말이죠. 그거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이렇게 자꾸 뭐 괘씸하다고 해서 자꾸 탄핵 얘기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탄핵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실력을 갖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법사위원회에서 그걸 비판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압할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자꾸 공포탄 비슷한 것만 연달아서 쏘면 그럼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밖에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기승전 뭐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소통령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서 끊임없이 뭐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그다음에 뭐 장외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유령과 싸우는 민주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파문이 좀 커지고 있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대해서 어떤 그 증오심이나 적대감이 있어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보면은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냐면 이 XX 저 XX라고 얘기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네. 그게 평소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말투인 거죠. 이게 보면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하는 얘기고 정치인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검사들이 볼 때는 다 범죄 혐의자니까 볼 때는 이 XX 저 XX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막말 본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오늘 그 대기자 시간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 주요 쟁점과 여야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